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바로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10년 만에 찾아온 늦둥이이자 복덩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하시며 정말 귀하게 키우셨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사랑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건 바로 저 외할머니입니다. 저를 당신의 딸만큼이나 아끼셨던 할머니는 시장을 가거나 목욕탕을 갈 때에도 꼭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할머니들마다 저를 소개하며 제 자랑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관심과 기대에 익숙했던 저는 기대에 부응하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항상 기대 이상을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항상 학교에서 회장을 놓친 적이 없었고 중학생 때까지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제 인생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적이 좋았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고등학교를 목표로 했고 과학고등학교에 가고도 남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에 하필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렸고 성적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 있는 커다란 통에서 빨간색 공을 뽑는 순간 눈물을 콸콸 쏟았습니다. 처음으로 기대만큼 하지 못한 아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가기 싫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매일같이 과학고등학교에 전화해서 혹시 전학 가거나 입학 거부를 하는 학생이 있는지, 그래서 신입생 티오가 났는지 물어봤고 이외에 외국어 고등학교에도 자리가 있나 알아보며 아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마지막 겨울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여느 때처럼 해가 들어오는 거실에 앉으셔서 책을 보시다가 한켠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제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왜 일반 고등학교에 가기 싫으니? 패배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뭐?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몰라요. 다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성적이 충분한데도 과학 고등학교에 못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전 실패했어요. 송이야, 학교는 아무 소용없어. 네가 과학 고등학교에 있던 일반 고등학교에 있던 송이는 송이일 뿐이야. 너의 존재가 특별한 건 네가 좋은 학교에 가서가 아니고 너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란다. 넌 언제나 반짝이고 언제나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송이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송이야. 젊은 시절부터 소설 작가로 활동하셨던 할머니는 매번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끔은 그 말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울리고 흔들어 놓기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의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16살 인생에 처음 겪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그 시련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내 자존감이 불쌍해서 울었고 사실 이런 진심 어린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께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분명 엄마 아빠도 몇 번씩 하셨던 말이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괜찮아 이 한마디가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내 신경을 사르르 녹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등학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는 과학 고등학교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고 그럼 좋은 내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신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 대학교 합격을 목표로 삼자는 다짐을 17살 입학을 앞두고 했습니다. 새로운 학원, 새로운 과외도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나의 계획은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한 오만이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나름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중학교도 그 근방에 있는 사립여중을 다녔으며
고등학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주변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모인 거일 텐데 그렇게 산만하고 그렇게 엉망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만 있던 학교에서 와서 그런지 남자애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가장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분명 학원에서도 여러 남자애들을 봐왔었지만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왜 들어가는 것이며 왜 그렇게 페트병 뚜껑에 집착을 하고 교복에선 왜 항상 땀 냄새가 나는지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막 17살이 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저에게 표정 관리라는 것은 입력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표정으로 드러났으며 한 번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좋고 싫음도 분명해서 같은 반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제 별명은 공주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요. 처음엔 어떤 남자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 시간에 땀을 많이 흘린 친구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제 자리 근처에서 다른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한 냄새에 저는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 너 냄새나. 다른 데로 좀 가면 안 될까?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참 하면서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쥐가 공주님이야 뭐야.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이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른 게 남자아이 몇몇이 그러더니 나중엔 여자친구들도 덩달아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설렘이 가득했던 학교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학교를 빠져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순간 지옥은 반복될 테고 그것들 때문에 제 내신이 망가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억지로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제 책상과 의자는 없었습니다. 사물함에 올라가는 앉을 발판으로 쓰인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의자 끌기 놀이 같은 것들에 쓰인다거나 그냥 교실 어디에 굴러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분명 제 책상과 의자인데 돌려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직전에야 대충 제 쪽으로 던져놓았고 선생님은 제게 일찍 다니라며 훈수를 두는 일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매일 아침 알람처럼 반복되는 일이라서 익숙했습니다. 견디지 못했던 것들은 제 체육복에 분필가루를 잔뜩 묻혀놓는다던가 제 가방에 몰래 우유를 넣어놓고 실수인 척 터트린다던가 제 지갑을 훔쳐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시를 해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장난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그저 장난을 칠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마침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중후반의 남자였던 선생님은 원래 친구들끼리는 그러면서 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과 친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연설에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선생님은 알겠다고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종례 시간에 반 아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송이가 많이 힘든가 봐. 아까 선생님을 찾아왔더라고. 송이가 낯도 많이 가리는 것 같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친구 사귀기에 서툰 것 같으니까 잘 챙겨주고 친하게들 지내라. 알았지?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 또 누구는 찡그린 표정, 또 누구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느지막이 저를 낳으시고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기뻐하시는 두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아이로 자랐다는 사실조차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신 부모님보다 할머니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었는데 제가 먼지투성이가 되어 집에 오거나 울면서 집에 오면 항상 할머니가 반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송이야, 밥은 먹었니? 아마 할머니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혹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날을요.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한 제 상황을 알면 너무 슬퍼하시고 충격받으실 게 걱정되어 친구들과 못 어울려서 학교에 가기 싫다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럼 가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송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송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건 송이 너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해. 네가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인데 왜 그렇게 남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는지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 옆에 붙어서 뒹굴거리며 책을 보았습니다. 학교 진도를 놓칠 거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가야 했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꾹 참으며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끝내 눈물을 쏟으셨고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 아빠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학교의 교수이시고 엄마는 유명한 심리학 박사 겸 강사이십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모두 나와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몇 번씩 사과를 하셨고 해당 학생들은 모두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교내 봉사 일주일, 전 4개월 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들은 고작 교내 봉사 일주일만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정해진 규칙이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교내 봉사가 끝난 후 바로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도 보충학습을 일부러 신청해서 학교에 나가 공부를 했습니다. 1학년은 보충학습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보통 30명 정도 각각의 반 학생이 한 반에 모두 모여 수업을 하는데 정해진 자리가 없어서 비어있는 곳 아무 데에나 앉으면 됐었습니다. 가장 좋은 가운데 줄 중간 자리를 앉고 싶어서 일부러 일찍 갔는데 제가 앉고 싶었던 자리에 어떤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애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남자의 어깨와 키가 너무 커서 제 시야를 자꾸 방해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와서 명당을 앉겠노라 다짐했지만 또 그 남자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앞자리를 앉으려고 했는데 다른 아이가 이미 그 앞자리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덩치가 큰 남학생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저기 내가 네 뒤에 앉으면 칠판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리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그럴래? 미안. 사실 여기가 원래 우리 교실이고 이 자리가 내 자리거든. 그래서 앉았는데 불편할 줄 몰랐네. 앉아. 이제 네가 여기에 계속 앉아도 돼. 이런 친절을 몇 달 만에 느껴보는 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어색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에 작은 낙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요상한 전라맨도 있고 배고프다는 글도 보이고 의미 없는 낙서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책을 무릎에 올린 채 한참을 보고 있으니 뒤에 앉아있던 자리 주인인 남학생이 지우개를 가져와 낙서들을 벅벅 지웠습니다. 미안. 그냥 낙서들인데 좀 지저분하지. 지워줄게. 곧 있으면 수업을 시작할 것 같고 어차피 책으로 가리면 안 보일 낙서들이라서 저는 됐다고 말렸습니다. 괜찮아. 곧 수업 시작하겠다.
남자애는 그러네 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격이 좋고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지, 지나치게 낙천적이고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할지 모를 그 남학생은 저에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받아 느껴보는 호의적인 그 남학생의 관심들이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남학생은 혼자 마이쮸를 먹다가 저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제 신발이 예쁘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너 되게 수업 열심히 듣더라. 그러려고 방학까지 학교 나와서 수업 듣는 거 아닌가? 맞지. 맞는데 뭐랄까. 뭔가 멋져. 아우라가 느껴진달까? 뭐래. 너 공부 잘하지? 반에서 몇 등이야? 1등. 뭐? 그럼 전교에서는? 1등. 거짓말. 거짓말 아닌데? 우와, 너 진짜 대박이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공부하는 폼이 뭔가 다르더라니까. 야, 나 공부 좀 알려주면 안 돼? 사실 내가 1학기 끝 무렵에 전화 가서 친구도 없고 적응도 아직 못했고 공부도 진짜 못하는데 잘해보고 싶어서 방학 수업 신청한 거거든? 근데 도통 내 머리로는 감당이 안 돼. 적응 잘했을 것 같은데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부를 알려준다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막 내키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귀찮은 건 딱 싫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남학생이 대상인 건 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자 남학생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방학 끝나고 딱 1시간만, 응? 내가 매일 빵 사줄게. 너 무슨 빵 좋아해? 내가 다 사줄게. 저의 빵 셔틀을 자처하며 공부를 알려달라는 남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빵이라도 안 먹이면 쓰러질 것 같이 생겨서 빵 사준다고 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방학 동안의 1대1 과외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면 남학생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책상 위에 빵을 올려놓고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빵에서 나오는 스티커들은 모아서 자기 책상 위에 붙여뒀습니다. 남학생은 꽤 제 수업을 잘 알아들었고 저도 남학생을 알려주며 복습을 할 수 있어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귄 방학은 빠르게 흐르더니 어느새 개학날이 다가왔습니다. 잊고 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교내 봉사와 선생님들의 훈육으로 다시는 저를 안 괴롭힐 줄 알았던 건 제가 그들을 너무 순수하게 봤기 때문일까요? 기분 나쁜 장난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책상 서랍에 케찹을 뿌려 놓는다던가 의자에 침을 뱉어 놓는다던가 하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장난들이 절 더 괴롭게 했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공부를 배웠던 그 남학생은 저를 종종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빵에서 스티커가 나왔는데 절 닮았다거나 그냥 심심해서 찾아왔습니다. 가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고 왜 그러냐고 몇 차례 물었지만 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반 학생들 몇몇이 제 쪽을 보며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쎄한 기분이 들어 제 자리를 유심히 살피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치마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의자에 본드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엉덩이를 들지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 몇 명이 소리내 웃기 시작하더니 다 같이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데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5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반 애들이 저를 툭툭 치거나 일부러 옆에 지나가며 야 일어나봐. 왜 못 일어나? 너 여기에 볼일 보면 안 된다. 나 같으면 쪽팔려서 학교 안 다닌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악마들의 속삭임 사이에서 한 목소리가 또렷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를 찾는 남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뒷문을 기웃거리며 절 찾던 남학생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제게 달려왔고 금방 제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물함에 체육복 바지 좀 가져다 줘. 제 부탁에 남자애는 재빨리 바지를 가져왔고 자기의 큼지막한 교복 가디건을 벗어 저를 가려주었습니다. 저는 치마 속으로 바지를 입고 가방에 있던 쪽가위로 치마를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간 후 제 치마와 의자, 가방 등을 그 남자애가 모두 정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도 않았고 학원도 과외도 모두 끊었습니다. 도망치기 싫어 버티고 버텼던 지난날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개운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고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제 삶의 낚시였습니다. 금방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수능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였던 애들 중 연락이 오는 건 당연히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배웠던 그 남자애는 계속 제게 안부를 물었고 고등학교에 대한 작은 기억조차 지워버리고 싶었던 저는 처음엔 그 연락을 피하다가 나중에 학교에 놓고 온 가방과 짐을 받는다는 핑계로 만났고 못 이기는 척 연락을 받아주다가 같이 공부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독서실에 가기도 하고 시험 기간이라 독서실에 같은 고등학교 애들이 많을 땐 저희 집이나 남학생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서로의 가족들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고 성격 좋은 남학생은 저희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할머니가 읽어주시는 소설의 내용이라 시들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능 하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며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지 둘 다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이공계 계열의 학과를 갔고 남학생은 인문계 계열의 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온 날 남학생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치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맥주 한 잔에 취해서 털어놓기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예뻐서 반했고 그 이후 저를 안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철벽을 쳐서 감히 고백할 수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더랍니다. 아마 그 전에 고백했어도 받아줬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낭만과 청춘으로 가득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긴 저희는 건강한 연애도 잘 유지하며 어느새 부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바로 식을 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뵙지 못했던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오는 날 남자친구는 오자마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사실 깜빡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께서 1년 전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큰아빠 댁에 가서 살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에 계속 계셔도 됐지만 부모님과 저 모두 바빠서 잘 보살펴 드리지도 못하기도 했고 의사인 큰아빠와 전업주부이신 큰엄마가 남은 날이라도 직접 보살피시기를 원하셔서 모시게 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쉬워하는 기색을 보이며 할머니 빵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가온 결혼식 날 남자친구는 드디어 그리워하던 저의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주책맞게 새신랑이 결혼식 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불과 10년 전인데 할머니의 손이 너무 마르셨고 정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모습에 마음이 아팠는지 결혼식이 끝나고서 한참 동안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손에 자라서 더 감정이 치민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우는 남편의 눈을 잘 못 마주치셨지만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는 여전하셨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을 떠나러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탈 때까지도 할머니께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서 꿈같은 일주일의 신혼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는 사실은 정말 신기하고 편안했습니다. 같이 눈을 떠서 마주 앉아 같은 아침밥을 먹는 것도, 아침에 같이 늦잠 자는 일도, 밤새 좋아하는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일도 모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분명 결혼 전만 해도 퇴근만 하면 저에게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남편보다 이른 저는 집에서 항상 남편이 오면 같이 먹을 저녁을 차려놓는데 매일 같이 먹던 저녁밥을 같이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자정을 넘기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말 없이 일이 늦게 끝났다고만 하는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일이 늦게 끝났어. 기다렸어? 미안해. 정말 늦게 끝난 거 맞아?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요즘 좀 바빠서. 미안해, 송이야. 빨리 올게. 한 번씩 기분 상한 티를 내면 그 이후 하루 이틀 빨리 오는가 싶더니 또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행을 해볼까? 블랙박스를 볼까? 핸드폰 검사를 할까? 등 수없이 고민했지만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 혹시나 정말 뭐라도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3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의심하고 다투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저보다 먼저 장례식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새 집도 들린 건지 검은 양복을 입은 남편은 할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끄끄대며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조문객이 없었던지라 저는 굳이 남편의 감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큰엄마께서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민성아.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할머니가 편하게 가신 거야. 고마워 민성아. 큰엄마는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쪽 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안 저는 큰엄마에게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큰엄마는 민성이가 말하지 말랬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이 큰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랍니다. 저희 엄마에게 큰엄마 번호를 물어본 것이었고 남편은 큰엄마에게 할머니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큰엄마는 당연히 된다면서 남편을 초대했고 남편은 점점 야위어가고 점점 힘이 없어져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하면 제가 부담을 느끼고 괜히 걱정을 할 거라면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10년 전 할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눈이 침침하신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고 시를 읽어드렸다고 했습니다. 큰엄마가 보기엔 할머니가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고 낮 중에도 어눌하신 발음으로 남편을 찾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할머니를 신경 쓰고 챙겨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동안 속사정도 모르고 의심하고 투정 부린 지난 날들이 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저는 큰엄마의 부탁으로 큰엄마 댁에 가서 할머니의 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침대를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말없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손에 들린 종이를 찬찬히 읽어내려갔고 붉어진 눈으로 제게 보여줬습니다. 민성아, 할머니는 이제 책을 볼 수 없어서 네가 오지 않는 날에는 라디오를 들어.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더구나.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그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민성아, 송이가 안 그래 보여도 많이 여린 아이야. 할머니 목까지 사랑해주길 바란다. 할머니가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마. 할머니의 떨리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꾹꾹 눌러 아주 크게 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할머니 방을 정리하는데 이런 편지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신 뒤 방을 정리하러 남편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중히 편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끝까지 잘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편지를 하나하나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읽고 차곡하게 모아 보관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다시는 없을 가장 값진 선물이라며 저에게 그런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감사의 인사는 제가 해야 하는데 말이죠. 더불어서 남편은 그동안 일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할머니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 할머니께 어떤 책을 읽어드렸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해주었고 개구진 표정으로 할머니와 같은 찍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틈날 때마다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보는 고마운 남편.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든든하고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 사연이 공개되게 된다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지켜줘서 고마워. 듬직한 덩치에 안 맞게 감수성이 너무 여려서 가끔 놀랄 때도 있지만 그런 당신이 너무 좋아. 우리 항상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더 똑똑하게 살자. 내 인연이 되어줘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